영국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을 건드리면 끝난다. 그날 밤 미국에서 걸려온 한 통화로 영국 총리실은 얼어붙었고 런던 총리 관저 지하 벙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MI6 25년 경력 최고 분석관의 2시간짜리 브리핑 한 번에 총리는 전례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12분으로 줄여서 BBC 프라임타임에 전부 공개해라. 한국이라면 삼성과 BTS밖에 모르던 영국 국민들은 방송이 끝난 뒤 말을 잃었습니다. 중동의 생명줄, 물, 유럽의 생존 무기, 전 세계를 살리는 약까지 모든 열쇠가 단 하나의 나라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충격. 지금부터 영국 권력자들을 침묵시키고 세계 질서를 다시 쓰게 만든 그 비밀 브리핑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영국 사회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SNS는 멈춘 것처럼 느려졌고 뉴스 채널들은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한국. 지금까지 음악과 드라마, 화장품과 전자제품으로만 인식되던 나라가 전날 밤 BBC 화면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물, 유럽의 무기, 전 세계의 약. 이 세 가지 생존축이 모두 한국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되던 순간 사람들은 충격을 넘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미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런던 총리 관저 지하 벙커는 얼어붙었습니다. 비상회의 호출이 내려오자 외무장관과 재무장관, 국방 책임자, 정보기관 간부들이 동시에 이동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자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불려간 분석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정보기관에서 25년 동안 아시아 경제와 안보 전략을 분석해온 MI6 수석 분석관입니다. 저는 평생을 숫자와 보고서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이나 인상보다는 GDP 성장률, 무역 규모, 기술 특허수, 군사 예산 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국가를 평가해왔습니다. 그 방식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까지는 말입니다. 원래 그 회의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흔들린 영국의 외교와 무역 구조를 재정비하고 아시아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후보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명목 GDP는 약 4조 달러 수준으로 세계 상위권이고 첨단 제조업과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칠 회원국이라는 정치적 신뢰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연간 교역 규모는 수백억 파운드에 달했고 기존 협력 체계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인구 약 14억 명, 연평균 성장률 6% 이상, 젊은 인구 비율 60%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안정, 인도는 미래. 이 두 단어로 요약되는 구조였습니다. 회의 자료의 첫 절반은 일본과 인도 분석으로 채워져 있었고 산업 구조, 금융 안정성, 인프라 투자 계획, 기술 협력 가능성까지 세밀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GDP는 약 1조 7천억 달러.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 인구 약 5천만 명. 인도에 비하면 비교조차 어려운 숫자. 지정학적으로는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국. 자료에는 삼성, 현대, 반도체, 자동차, K-팝, K-뷰티라는 단어들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산업 브랜드와 문화 콘텐츠 중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 역시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BTS와 드라마가 유명한 나라. 화장품과 패션이 유행하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가벼운 표정이 스쳤고 누군가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지한 분석 대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후보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농담 한마디쯤 던졌을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표정에는 긴장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총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핵심부터 말했습니다. 방금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 아시아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심에 한국이 있다.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으며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왜 한국인가? 그 질문이 동시에 떠올랐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심축으로 본다는 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경제, 기술, 공급망, 안보를 모두 포함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곧바로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아시아 담당 최고 분석관이다. 한국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라.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인지 숫자로 증명하라.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는 한국 이야기를 하며 여전히 삼성과 BTS를 먼저 떠올렸고 일부는 한국을 일본의 축소판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그 태도는 저에게 묘한 분노를 안겼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분노가 아니라 근거 없는 확신이 쌓여 만들어진 무시에 대한 불쾌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 수백 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GDP 구조, 수출 비중, 반도체 점유율, 배터리 생산량, 조선 수주량, 특허 등록 수, 바이오 생산 능력, 디지털 행정 지수.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자료 속 한국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게 알고 있었고,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고, 너무 쉽게 무시해왔다는 사실이 그 순간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분석이 영국의 외교 전략을 바꾸고 세계 질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게 될 줄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총리실과 정보국 건물 곳곳에서 늦은 시간까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복도에는 커피 향이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아직 심각함보다는 의아함에 가까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심에 둔다고? 그건 외교적 수사 아닐까? 동아시아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일 뿐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아시아를 분석해온 제 경험으로 볼 때 세계 질서의 중심에 갑자기 떠오르는 국가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강대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부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한국 자료를 그대로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본과 인도의 데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권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고 첨단 장비 수출 비중은 20%를 넘었으며 로봇 산업과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인도 역시 정보기술 인력만 500만 명 이상, 스타트업 투자 규모 연간 수백억 달러, 세계 최대 영어 사용 인구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수출 구조도 특정 산업에 집중돼 있었고 내수 시장 규모도 제한적이었으며 북한이라는 상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만 놓고 보면 굳이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삼을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한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시장이 작다. 또 다른 인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문화는 강하지만 전략 국가는 아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삼성과 BTS가 국가 브랜드의 전부 아니냐고. 회의실 안에는 웃음이 흘렀고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크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온 한국은 항상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글로벌 뉴스에서도 한국은 주로 북한 문제나 연예 산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경제기사에서 한국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냉정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제평가 지표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 기업 경쟁력 순위, 기술 혁신 지수, 산업 다각화 지수. 이 자료들을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대부분 항목에서 한국은 상위권이긴 했지만 일본이나 독일, 미국을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역시 과장은 과장일 뿐이다. 미국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 관련 긍정 자료보다 부정적 요소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청년 실업률 문제, 부동산 불안정, 가계 부채 비율. 문제점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산율 자료를 봤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구조로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는 결국 힘이 약해집니다. 이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건 대기업 중심 구조였습니다. 삼성, 현대, 몇 개 기업이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 이건 위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핵심 기업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자 저는 점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잘하는 나라다. 하지만 중심이 될 나라는 아니다. 그 정도 위치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저만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분석관과 정책 담당자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조 파트너, 일본과 인도를 보완하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정리된 초안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직은 의심보다 확신이 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제가 가장 먼저 열어본 한 파일이 이 모든 생각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이었고 건물 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야근의 흔적처럼 남아있던 커피 냄새만이 전날의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연 파일은 전날 밤 미처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글로벌 공급망 분석 자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용으로 내려받았던 파일이었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그 파일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파일을 열자 세계 지도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는 수천 개의 점과 선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정밀 장비, 의료 장비, 각 산업별로 글로벌 생산 흐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복잡한 그래프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부분만 따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점유율 약 60% 이상, OLED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80% 전후,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점유율 40% 이상, 조선 수주 점유율 세계 1위권. 숫자들이 이상하게 높았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오류다. 이 정도 비중이면 뉴스에서 매일 떠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OECD, 세계은행, 국제에너지기구, 국제반도체협회, 모두 신뢰도 높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로 교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보고서, 유럽연합 산업통계,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까지 함께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숫자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제야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완성품을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자료 속 한국은 산업의 시작점과 핵심을 쥐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완성품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과 공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중단 시뮬레이션 자료였습니다. 특정 국가가 공급망에서 빠질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미국이 빠질 경우, 중국이 빠질 경우, 독일이 빠질 경우 각각의 그래프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빠질 경우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 감소 약 70%, 자동차 전장 시스템 생산 차질 50% 이상, 서버 및 데이터 센터 구축 지연 급증. 저는 다시 한번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결과만 보고 있었습니다. 삼성 제품, 현대 자동차, K-팝, K-뷰티.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심은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는가? 어떤 구조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저는 생산 공정 분석 자료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한 개가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한 단계, 배터리셀 생산 라인 구성, 조선소 자동화 시스템.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양산까지 국내에서 해결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외부 의존도가 낮았습니다. 이건 매우 드문 구조였습니다. 대부분 국가는 일부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중요한 고리는 대부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제야 전날 회의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말.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내부 메모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가가 아니다. 세계 산업의 연결축이다. 아직 확신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한국은 실제 한국의 절반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분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업무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을 하나의 변수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중심에 두고 모든 자료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 분석에서 시작된 의무는 곧 국가 시스템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산업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반드시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과 인프라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업만 강해서 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경제자료가 아닌 행정 시스템과 국가 운영 지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디지털 행정 인프라 수준이었습니다. 전자정부 지수, 공공 데이터 개방률, 국민 인증 시스템, 금융 연동 체계. 이 네 가지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항목에서 세계 상위 3위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1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다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순위는 홍보용 지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장과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작동 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재난 대응 행정 기록이었습니다. 대형 감염병, 자연재해, 금융위기 당시
정부 지원금과 행정조치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신청 후 평균 처리 시간. 한국 약 1분 내외. 영국 평균 10일 이상. 미국 평균 2주 이상. 일본 수개월 소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1분이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별 로그 기록과 서버 처리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대부분 자동 처리 시스템이었고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 국민의 금융 계좌, 주소, 가족 정보, 세금 정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연동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운영체제로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교통과 물류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고속도로 통제 시스템, 항만 자동 하역 시스템, 철도 물류 연계망, 택배 통합 관리 플랫폼. 이 네트워크 역시 중앙 시스템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 물류가 곧바로 공공 물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며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시에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비상시에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의심했습니다. 이건 서류상 계획일 뿐이다. 실제 위기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다시 파헤쳤습니다. 대형 태풍, 집중호우, 전염병 확산, 글로벌 금융 충격. 이 시기에 정부 대응 기록과 민간 반응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상황에서 시스템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물류와 금융, 행정이 멈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드 결제 중단율, ATM 가동률, 온라인 결제 유지율. 모든 수치가 위기 상황에서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시스템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구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정부 안내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대피 명령 준수율, 방역 지침 이행률, 긴급 지원 신청 참여율. 이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 정도로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운영 자체가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외국의 평가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국제기구 보고서에는 한국형 디지털 국가 모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여러 나라가 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중간 국가 정도로 분류되던 나라가 이제는 시스템 수출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평상시보다 위기 상황에서 더 빛난다. 이제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아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책상 위에는 숫자가 쌓이는 속도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한국을 이야기할 때 웃음부터 꺼냈고 한국은 삼성과 BTS, K-팝과 K-뷰티로 설명 가능한 나라라는 확신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GDP가 일본보다 작고 인도처럼 거대한 시장도 아니니 전략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확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정말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확신을 뒤집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검증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한국의 디지털 행정과 금융 연동 구조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견디는지 단발 사례가 아니라 장기간 기록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때 빛나는 시스템이라는 말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홍보용 문구로도 가장 쓰기 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단순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현장 기록이 남아있는가, 국제 비교에서 같은 방향이 반복되는가, 다른 기관의 자료와 교차 검증에도 결과가 유지되는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내용도 보고서에 올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핀 것은 공공 서비스가 멈추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무너지는 지점은 대개 지급과 배분에서 발생합니다. 지원이 늦어지면 불신이 커지고 불신은 곧 폭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지원금 집행이나 실업지원, 의료 관련 행정 처리 같은 항목의 평균 처리 시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속도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지, 여러 지역에서 균일하게 적용되는지,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복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동시에 봐야 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수치들은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가 시간 단위로 움직였고, 특정 절차는 자동 심사 비율이 70% 이상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의심했습니다. 자동 심사 비율이 그렇게 높다면 오히려 오류와 부정 수급이 늘어야 하는데, 부정 수급 적발률과 환수율 자료가 이상하리만큼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내부 자료가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의 평가 보고서와 국제기구의 행정 디지털화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 대조했습니다. 수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은 한국의 수치가 보수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총리실 산하정책팀과 실무회의를 했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는 일본과 인도 이야기가 익숙한 결론으로 흘러갔고 한국은 여전히 보조 카드처럼 취급됐습니다. 한 인사는 한국을 언급하며 경제 규모를 다시 꺼냈고 다른 인사는 분단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누군가는 문화 파워를 이야기하며 그건 유행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 말 뒤에 따라온 표정은 너무 익숙한 우월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우월감이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차갑게 반응하기로 했습니다. 대사로 싸우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저는 숫자로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의 중에 한 장의 표를 띄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처럼 한국이 강한 산업을 나열하는 표가 아니라 그 산업이 멈추면 영국과 유럽의 생산 라인이 언제부터 흔들리는지,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평균 몇 주가 걸리는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이 어느 구간인지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표를 보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과장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해둔 두 번째 표를 보여줬습니다. 동일한 가정을 놓고 서로 다른 기관이 계산한 결과를 비교한 표였습니다. 기관이 바뀌어도 결론이 유지되는 부분만 남겼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냉소가 잠깐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진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늘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숫자가 부풀려진 게 아닌가, 일부 기업 중심의 착시가 아닌가. 저는 그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 반응이 나와야 다음 단계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재검증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최소 3가지 기준으로 다시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국제기구 통계, 둘째, 민간 산업 리서치, 셋째, 수입과 수출 통관 데이터 흐름. 이 셋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그때만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더 이상 비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서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변화가 중요했습니다.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더 깊이 보기 위해 금융과 인증 구조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현금이 아닌 전자결제 비중이 높고 모바일 기반 인증이 생활 전반에 확산돼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구조가 위기 때 왜 강점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스템이 강하다는 것은 단지 편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충격이 왔을 때도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전이나 통신장애, 물류 차질 같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유지되는 백업 구조, 결제망의 이중화, 인증의 표준화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표준 위에 여러 대체 경로를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한 길이 막혀도 다른 길로 흘러가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표준을 빠르게 만들고 그 표준을 생활에 넓게 깔고 위기 때 전환을 지체 없이 실행할 수 있는가? 단순한 기술력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와 산업의 결합 방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성장 과정을 보면 특정 산업이 커질 때 주변 생태계가 같이 따라옵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와 인력, 교육과 인증,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이 동시성이 위기 때 강한 이유였습니다. 고리가 하나만 강한 게 아니라 여러 고리가 함께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외부에서도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가볍게 평가하던 해외 정책 담당자들이 점점 한국을 회의 안건의 앞부분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장면도 있습니다. 유럽 쪽 협의에서 한국을 언급하자 누군가는 예전처럼 웃으며 K-팝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문서에서 생산 일정과 납기 계획의 기준점이 한국 기업의 공급 능력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웃음이 끊기는 순간 회의실 공기는 다른 종류의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롱이 사라진 자리에 계산이 들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을 향한 존중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라 한국을 빼고는 계획표가 완성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더 확실히 만들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모았습니다. 원본 대본의 흐름과 맞닿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물과 무기와 약이라는 생존축이 실제로 어떤 문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과장 없이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분야에서 공식 문서로 확인 가능한 항목만 고르고 숫자가 없는 부분에는 숫자를 억지로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숫자가 있는 항목은 흐름을 깨지 않을 정도로 간단히 박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산업에서 한국의 세계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나는 구간, 특정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상위권 생산 능력을 가진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구간, 특정 지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설계와 운영에 깊게 들어가는 구간 같은 것들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강한 숫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의 숫자가 같은 결론으로 모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수치의 크기보다 수치의 누적에서 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한두 개 숫자를 보고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외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야가 달라도 결론이 동일하면 더 이상 예외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반도체에서 한 번, 배터리에서 한 번, 조선에서 한 번, 바이오에서 한 번, 행정에서 한 번, 물류에서 한 번. 숫자가 쌓일수록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결과로만 보던 시선이 한국을 원인과 구조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국 보고서의 서두 문장을 다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설명하기 위해 GDP를 앞에 두었습니다. 작은 나라, 제한된 시장, 분단 위험. 그 익숙한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프레임이 오히려 핵심을 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GDP보다 연결도를 봐야 했습니다. 한국은 덩치가 큰 나라가 아니라 세계 시스템의 특정 지점들을 묶어주는 나라였습니다. 물류와 생산, 기술 표준과 운영 체계, 위기 대응의 속도와 사회의 전환 능력. 이 연결이 협상력이 되는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영국이 직면한 현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총리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는 말과 함께 한국이 중심이라고 했던 그 장면. 그때는 정치적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중심이라는 말은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빠지면 구조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그 자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단지 무례한 태도가 아니라 전략적 위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시하면 대비를 못합니다. 대비를 못하면 놀랍니다. 놀라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왜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물과 무기와 약이라는 생존축에서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는지 원본 대본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더 현실적인 근거로 엮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펼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이라는 단어를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석이 끝났을 무렵 제 머릿속에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국가 단위로 보는 시선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하나의 경제권이 아니라 세계 시스템 안에 깊숙이 연결된 거대한 구조물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빠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핵심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분석관으로서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구조가 보인다고 해서 그 구조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평시에는 누구나 강해 보입니다. 진짜 실력은 충격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가정부터 세웠습니다. 전염병 대확산, 대형 전쟁 장기화, 에너지 공급 차단, 국제 물류 붕괴, 금융 시스템 불안. 이 5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동 관련 자료부터 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에너지 부국이지만 물이 없습니다. 담수화 시설이 멈추는 순간 도시 자체가 기능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담수화 플랜트 운영 계약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시공사, 유지관리업체, 핵심 부품 공급처, 원격 제어 시스템 제공기업. 놀랍게도 이 항목들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시공 참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설계 책임, 핵심 기술 소유권, 유지보수 알고리즘, 교체 주기 관리까지 포함된 계약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한국 기업이 빠지면 플랜트는 돌아가더라도 장기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즉시 의심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런 의존 구조를 용인했을 리 없다. 그래서 다른 국가 참여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달랐습니다. 보조 참여에 가까웠고 핵심 시스템은 한국 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럽 방산 분야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은 군비를 급속히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저는 주요 무기 계약의 발표 시점과 실제 인도 시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업체들은 평균 24개월 이상, 일부 장비는 36개월이 넘었습니다. 반면 한국 장비는 평균 4개월에서 8개월 사이였습니다. 처음엔 정치적 발표와 실제 납품을 혼동한 자료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만 기록, 통관 자료, 위성 이미지까지 교차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실제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외국 관료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대안 중 하나로만 언급하던 인사들이 이제는 한국을 기준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회의 문서에 이런 문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정에 맞춰 조정할 것. 한국 생산 능력 확인 후 결정. 저는 이 문장을 보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의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산업 자료였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 계약서와 공장 가동률 자료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백신과 치료제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설계도가 있어도 생산시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 상위권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계열 시설의 가동률은 대부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 가동률이면 품질 문제가 생겨야 정상이다. 그래서 품질 사고 기록과 리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제 저는 세 분야를 동시에 겹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물, 무기, 약. 이 세 가지는 문명의 생존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 축에 한국이 모두 깊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 인프라에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외국의 반응이 왜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가볍게 여겼던 외교관과 정책 담당자들이 이제는 한국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 관련 발언이 나오면 농담은 사라지고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발언이 문서에 남고 모든 수치가 다시 검토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완전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 세 분야에서 동시에 강한가? 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성장했는가? 왜 위기 때마다 위치를 넓히는가? 그래서 저는 정책 연속성과 산업 전략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기술 투자 계획, 인력 양성 프로그램, 산학 협력 구조, 정부와 기업 간 조정 시스템. 모든 것이 단절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전략은 유지되었습니다. 방향만 조금씩 조정될 뿐이었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부분 국가는 정권이 바뀌면 전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깨집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장기 목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보고서에 또 하나의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가 아니다. 위기를 확장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세계 생존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영국의 선택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그 답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하나의 국가 통계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구조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와 산업, 행정과 군사,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마지막 저항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한 구조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어딘가에는 반드시 균열이 있을 것이다. 어떤 나라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의 약점부터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점을 찾는 분석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지점을 찾는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인구 구조였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이 세 가지 지표만 보면 한국의 미래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단순 수치가 아니라 산업별 인력 구조와 연결해 분석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산업, 젊은 인력이 집중된 산업,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된 분야, 그리고 여기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산업들이 공교롭게도 한국의 핵심 산업과 겹쳐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방산, 정밀기계. 이 분야들은 이미 자동화율이 매우 높았고 인력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장기 추세 자료를 꺼냈습니다. 10년, 15년, 20년 단위로 생산성과 고용 구조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보다 자동화 전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사회 갈등 지표였습니다. 노사 분쟁, 세대 갈등, 지역 격차.
정치 양극화. 이 항목들 역시 위험 신호로 자주 언급되는 요소들입니다. 저는 국제 비교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갈등 지수 자체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갈등 지수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평상시에는 분열되어 있다가 외부 충격이 오면 빠르게 수렴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사례를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무역 분쟁. 모든 시점에서 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초기 혼란, 짧은 갈등, 빠른 합의, 집단적 적응. 이 네 단계가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또 하나의 특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평소에는 시끄럽지만 위기 앞에서는 조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분석한 것은 교육과 기술 축적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사교육과 경쟁 문화로 유명합니다. 외부에서는 종종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과와 연결되는지를 따로 분석했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이공계 진학률, 특허 출원 수, 연구개발 인력 비중.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공계 인력 밀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화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처음에는 이 부분을 전략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일시적 유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 데이터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해외 시청 비중, 비영어권 콘텐츠 점유율, 소비 전환율. 이 수치들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단발 히트가 아니었습니다. 지속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소비가 관광, 제품 구매,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외국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문화 특화 국가 정도로 보던 보고서들이 이제는 문화 기반 영향력 국가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외교력과 결합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회의에서 나왔던 질문. 왜 한국인가? 이제는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한 분야에서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분야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위기와 경쟁 속에서 단련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의 태도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 그 다음은 의심, 그 다음은 확인, 그리고 지금은 계산. 이제 누구도 한국을 가볍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료에서 한국 관련 페이지는 점점 앞쪽으로 이동했고 관련 보고서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쌓았고 필요할 때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구조가 영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분석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분석이 끝났을 때 제 책상 위에는 수십 권 분량의 보고서와 수백 개의 데이터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한국을 하나의 후보 국가로만 보았고 지금의 저는 한국을 세계 구조의 일부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평가하는 기준은 GDP나 인구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한 잣대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는 세계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연결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빠뜨린 오류가 있는지, 감정이 분석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확신이 착각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냉정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제거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주요 산업이 동시에 멈춘다는 가정.
반도체 생산 차질, 배터리 공급 중단, 조선 납기 지연, 바이오 생산 감소, 물류 시스템 둔화. 이 5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첫 달, 유럽 자동차 생산량 급감, 데이터 센터 증설 일정 지연, 전기차 출고 대기 폭증. 세 번째 달, 의료용 의약품 부족 경고, 중동 일부 지역 물 공급 불안, 군수 물자 재고 감소. 여섯 번째 달,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에너지 가격 불안정, 정치적 갈등 심화. 시뮬레이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는 느리게 붕괴합니다. 폭발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단계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무너집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위기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구조였습니다. 팬데믹 때의 의료 물자, 전쟁 이후의 무기 납기, 공급망 붕괴 시기의 반도체 부족. 모든 사건이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미국의 전화가 왜 그렇게 급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시스템 유지 국가라는 사실을. 저는 최종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선택지가 아니다. 필수 요소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영국의 현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약화된 공급망, 줄어든 협상력, 불안정한 에너지 구조, 제조업 기반 약화. 이 상황에서 한국을 외면하는 선택은 전략이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수치와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한 국가들의 산업 안정성 변화, 기술 이전 효과, 공급망 회복 속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국과 장기 협력 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위기 회복 속도가 평균보다 20% 이상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함께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날, 저는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총리와 핵심 강요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이 보고서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숫자와 구조와 흐름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물, 무기, 약, 기술, 문화, 사회 시스템, 역사적 대응 능력. 모든 조각을 연결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의문은 이미 자료 속에서 해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끝났을 때 총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총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분석을 숨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12분으로 압축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현실을 감추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밤, 저는 집에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자료들이 영상으로 재구성되어 흐르고 있었고 자막 아래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들, 정책 담당자들, 오래 연락 없던 친구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몰랐던 거냐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거라고. 그 이후 영국의 외교 문서는 달라졌습니다. 아시아 전략의 중심에 한국이 들어갔고 산업협력 우선순위도 바뀌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을 이야기할 때 이제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존중과 계산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5년 동안 분석가로 살아왔지만 이번만큼 세계를 새롭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쌓았고 필요할 때 드러났을 뿐입니다. 물과 에너지, 의학과 기술, 산업과 문화, 사회와 역사, 모든 층위에서 준비된 나라.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강해서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미래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25년 경력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